인공지능 마음 AI 마음 AI 통통한단 마음으로 마음 AI 모든 인공지능은 마음으로 통한다. 마음 AI. 자, 반갑습니다. 지금 한참 여기 회사 CI 변경하고 뭐 서비스도 막 신버전 내놓고 일어나고 진짜 바쁘신데 심지어 두 분이 다 자리를 해주시다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보고 계실 희대나 구독중 독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실제로 마음 AI 사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좀 듣는 걸로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음 AI의 손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 AI 그러니까 구마인즈랩의 CEO 유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바로 지금 CI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두 개 회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 이쪽 IT 쪽에서는 마치 챗 GPT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다 그쪽으로 이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고, 특히나 못 보던 걸 봐서 그런지 그 생성형 AI요? 난리가 아닌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쪽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그런데 두 분은 사실은 AI랑 관련돼서 꽤 오랫동안 업무를 진행하시고 경영도 하고 계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사실 근데 AI라는 게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영화 있죠, 우리 이미테이션 게임. 예, 이미테이션 게임에 그 우리 셜록 홈즈 역할 했었던 베네딕트 컴버배치 과학자로 나오잖아요. 막 숫자 맞추고 막 반쯤 좀 그런, 그때가 AI 뭐 처음이었다. 그러면 꽤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68년 된 것 같아요. 65, 70년? 67년.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AI 만들었을 때는 뭘로 만들었는, 무슨 이유 때문에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그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고요. 다트머스 학회에서 처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게 그 수학 계산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그럼 실제 구현을 해보자,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서 하드웨어에 돌렸는데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암흑기가 왔다가 하드웨어가 성능이 이제 좋아지면서 구현이 되네. 근데 구현이 되는데 지금처럼 뭔가 생성을 한다거나 알아서 뭘 해주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룰 기반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 아마 대변혁의 시대라고 하면은 그 알파고 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챗GPT가 아마 대변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그 대변혁 얘기인데,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그 어릴 때 왜 그 소년중앙 뭐 이런 데서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 AI를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최근 10년, 알파고 때도 그랬고, 뭐 아무튼 계속 뭐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얘기 나오다가는 훅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정말 AI가 바로 내 옆에 있다? 뭐 이런 느낌 올 정도로 발전했는데, 요거가 그러니까 학문도 오래됐고 이 기술이 없었던 건 또 아닌데 왜 갑자기 한 10년, 5년 사이에 불쑥 이렇게 컸는지 좀 궁금하긴 해가지고 그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분야의 사람들의 뭔가 전유물 같았는데, 알파고 때는 그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이목을 끌었고, 그리고 저도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심지어. 네. 근데 첫 판부터 이세돌 구단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온 세상이 좀 들썩들썩했죠. 들썩한 것뿐만 아니라 싸늘했어요. 네. 심적 타격을 받았죠.
뭐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일단 마케팅적으로는 예. 그게 제일 예. 그랬다 이런 예. 말씀이군요. 그리고 챗 GPT가 그러니까 원래 GPT는 지금 3.5 버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연구자가 들어가도 얘가 뭐라라는 거야. 좀 그래 불친절했었는데 챗 GPT는 가면 입력하잖아요. 네. 그럴싸한 대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이 프로덕트는 좋대 하면서 입소문이 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그러니까 없었던 게 생긴 건 아닌데 네. 무언가 이목을 끌만한 새로운 것들이 매번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왔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대표님도 그러면. 네. 그 실제로 기술 기반은 GPT-3랑 큰 차이가 없는데 가장 큰 차이는 챗GPT는 대화형으로 만든 거죠. 그 앞에 거는 소위 그 텍스트 컴플리션이라고 해서 그 화두를 주면 글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라는 거냐,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그 엔지니어링 관점뿐만 아니라 좀 비즈니스 관점이 들어가면서 이걸 질의응답 하는 대화형으로 학습을 시켜보자 라고 했던 게 챗GPT 가장 큰 차이고, 그래서 이제 챗GPT잖아요. 앞에 건 GPT고. 근데 이 챗GPT가 이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거죠. 일단 그리고 과거에 아까 우리 저기 교수님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기술이나 원리가 없는 건 아니었다가 약간 급발진했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계기도 있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네. 물은 이제 100도에서 끓잖아요. 예예예. 그동안 이제 70도, 아 80도, 네. 90도 예. 이렇게 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대중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은 100도인데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던. 실제로 아. 저희는 GPT-2 가지고도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4, 5년 그거는 전부터. 잘 몰랐네요. 4, 5년 전부터 GPT-2를 가지고 실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100일장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 문과생하고 이과생을 팀으로 모은 다음에 네네네. GPT-2 알고리즘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요. 저희도 그때도 프리트레인이 있었어요. 사전 학습을 아, 한, 그러니까요. 사전 학습한 GPT-2 있었는데 얘는 파라미터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예. 대단히 작고 그러니까 성능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아무 말을 해요, 얘는. 아,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아이를 가지고 이 성균관대학교 문과생들하고 이과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얘한테 학습을 시키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옛날에 그 성균관이 그 과거를 볼 때 이렇게 뭐죠? 그 시제를 주죠. 시제를 주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요, 똑같이. 시제를 주고 그 시제를 요 GPT-2에다가 넣으면 얘가 이제 글을 지어요. 그럼 이과생들이 이제 거기다 학습도 시키고, 그다음에 약간 지네들이 코드 변형을 하고 싶으면 좀 더 개선하고 한 거에서 글을 만들어내면 문과생들은 그걸 다듬어요. 그래서 그걸 책 한 권으로 냈어요. 그걸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에는 그 GPT-2로 그걸 했었고요. 나름대로 꽤 재밌게 잘 됐었어요. 그때는 결국 그럼 AI의 개발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내고 상황을 냈던 상황이 된 거네요. 지금 보면 백도시가 현재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렇죠. 근데 그때는 70도에 맞춰서. 네, 그 당시도 뭐 그다지 그렇게 뭐 불만족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준은 안 되지만 굉장히 대학생들이 재미있게 갖고 놀고 뭐 그렇게 했었죠. 물론 성능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랬었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님은 하긴 대표님도 참 커리어 독특하시긴 한데 회계를 한다고 해도 ERP 관련된 거가 뭐 그런 데만 일부러 하신 것도 아니었을 텐데 또 그쪽으로 이렇게 뭔가 눈이 띄시고, 그 다음에 또 전무님도 커리어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후학들 양성하시는 걸 하고 계시지만 일본 쪽에서 또 공장화 쪽, 예, 그런 쪽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관련이 되게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분명히 어쨌든 이 AI 회사까지 차리셨다는 거는 그때 뭔가를 좀 본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 회계사 하시면서
ERP 하실 때 뭘 보셨고 교수님도 그러니까 전무님도 야 일본의 애들은 이렇게 뭘 이렇게 새롭게 데이터 가지고 뭘 하고 있네 이런 걸 뭐 발견했다든지 뭔가 감을 잡았다든지 이랬을 것 같아서 그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사업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건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그게 언제 있었는지. 이거는 네. 그 기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네네. 선진화 고도화를 해 나가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그렇게 실제 시대의 흐름을 좀 그렇게 봤습니다. 네. 프로세스 시대가 있었고요. 네 무슨 말씀이실지 알 것 같아요. 데이터의 시대가 있었고 네. AI 시대가 있다. 이 메가 트렌드가 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정확히 1990년도 초반서부터 2010년도 정도까지가 프로세스 시대. 그래서 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해서 프로세스 혁신을 하고 그걸 ERP로 구축하던 시대가 있었고. 예. 근데 그게 한 번 다 하면 그냥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막 시그마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럴 때 그렇죠. 아닌가요? 식시그마도 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PI 일종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표준한다는 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표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ERP라는 시스템 박아가지고 네. 이 방식대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한 번 깔면 끝이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대로 하니까. 네. 지금 뭐 삼성전자에 세비 깔렸고, 네. 뭐 누구는 오라클 깔렸고, 어떤 데 예, 도전 예, 깔리고 무슨 이렇게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네. 어마어마한 큰 시스템이 깔렸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가 나오죠. 어. 데이터, 정형 데이터들이 어. 이제 많이 나오고, 게다가 이제 하드웨어가 싸지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하는 그런 빅데이터 시대가 그러네요. 있었던 거죠. 네. 그 시대에 있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모이니까 데이터는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분석 대상으로서의 데이터가 있고요. 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학습 원천으로서의 데이터가 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데이터 시대에서는 예를 이제 분석을 했던 거였는데 이걸 사람이 전부 다뭐 통계 패키지 갖고 분석하기가 너무 수작업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계한테 시켜야 되겠다. 예. 지가 알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온 거고. 그러면 이- 대표님은 프로세스 시대 때부터 마음 AI를 세우겠다고 그때 삘이 딱 꽂히신 거예요? 그때까지 그때라고 데이터. 하면 좀 제가 무슨 뭐 저 네. 방석 깔아야 되는 거고. 네. 데이터, 데이터 시대쯤? 시대 정도부터. 네. 데이터 시대 다음엔 AI 시대가 오겠다. 그러면 해외 사례를 좀 보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국내 기업들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 곡선은 이렇게 가겠다 싶은 거는 뭐 그 느낌이 요게 오셨나? 저같이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아, 평생 기업용을 했던 사람은요. 좋아하셨지. 그러니까 기업이 갈 때가 있어요. 기업이 갈 때가 뻔해요. 그러니까 B2C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네. B2B는 어차피 이게 기업이 효율을 하고, 그렇지. 예, 어떻게 그 이 IT 시스템들을 다음은 어떻게 갈지. 다음은 가야 될지가 있는데요. 그 갈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미리 물어봐야 되겠다. AI 다음은 뭡니까? AI 다음, AI 다음. 네, 더 똑똑한 AI가 AI? 10년은 끌고 갈 것 같아서 그거 네, 그쵸. 10년을 끌고 10년 가죠. 네. 이후를 와, 점치기는 그러니까 저 ERP 하실 것 위에 같은데? 데이터 네. 시스템이 있고 데이터 네, 네, 위에 네. AI가 올라가는 게 네. 지금이 그래서 기업용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어. 거의 초입 단계예요. 아, 지금이 그럼 오히려 아직도 밭이다. 아니 지금 뭐 저 엄청난 기회가 있죠. 엄청난 기회가 있죠. 그렇군요. 진짜 저 엄청난 기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원래 회계사였는데 딱 보다 보니까 그래 다음은 저거지. 저걸 빨리 준비하자. 아 그건 아니고 진짜.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네. 앞에 그 회계사로 네. 들어갔지만 네. 아마 잘 모르시고 얘기하셨죠. 삼일회계 법인이라는 데가요. 네. IT가 엄청 강해요. 아, 예. 저는 딱 회계사 2년 했어요. 아, 실제 회계 20년 동안에 18년 전부 IT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회계사로 들어가시면 맞죠. 맞죠. 근데 회사 거기서 들어갔죠. 당신은 회계 말고 IT 쪽을 해달라. 회계 감사 2년 딱 끝났을 때 그 네. 당시가 저희 IT 그 시스템을 하는 음. 사업과 본부를 만들 때였어요. 그때 회장님이 유태준 넌 가서 그거 만들어라 해가지고 8명이 창업을 해요. 8명이 네. 그 본부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초창기 멤버였고 그 회사에서 밀어내기식으로 독립시켜가지고. 그건 아니고 네. 그게 근데 어차피 뭐 그 당시 자격증 있으신 회장님이 분들인데 뭐. 이쪽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을 거다. 아. 그 첫 프로젝트가 삼성전자였거든요. 아,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시작돼가지고 왠지 근데 삼성전자는 자기네가 알아서 할 것 같은데 그걸 또 이렇게 또
그러게요. 그 당시는 재밌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한참 클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이 도움 받아서 하는 게. 근데 그때가 몇 년도죠? 그때가 제가 거기 그 프로젝트 들어간 게 1995년. 그러니까 95년도는 일본이 좀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술이 맞아. 강세였어요. 전문님 얘기 네, 듣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일본 기업이 앞서 있었고요. 네. 근데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스마트한 게 그 기술을 그대로 도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요. 아하. 그래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요. 네, 우리나라 장기죠. 네, 네. 청계천의 힘. 네, 네. 그래서 10년 후에는 일본을 따라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유럽이나 미국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보다 그 기간은 짧아도 네. 자동화 시스템이 벌써 60년이 넘은 기술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기반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데이터가 공장에서 데이터가 나오니까 센서를 붙여보자. 네. 그게 일본이 오히려 더 빨랐지. 네.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도 일본이 훨씬 더 빨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그 제어기기는 유럽 국가하고 일본 기업이 그냥 꽉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미쯔비시가 그 공장의 그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를 거의 장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전무님이 거기서 또 IT 부서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경영, 기획, 전략? 아니요, 저 공장 다녔어요. 그 공장 자동화 시스템 운영하려고. 그래서 일본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 5일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공장이 다 지방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방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저 일본 사장님한테 저 그만둘래요. 그랬고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였죠. 네. 네. 아무튼 그때 그럼 그 센서 달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마치 대표님이 데이터 시기에 AI를 보듯 뭔가 바뀌긴 바뀌겠다. 그죠. 그리고 공장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면서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속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아무튼 나는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그래요? 그만두고 싶었잖아요. 네. 한 6년 다녀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로 간 케이스고, 그래서 석박사를 좀 늦게 한 케이스고요. 네. 박사 마치고 이제 학교에 갔다가 다시 그 산업 현장에 컴백을 한 거죠. 네. 이제 직접 내 손으로 한 번 더 설치를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주신 것처럼 프로세스에서 데이터의 시대. 야, 그 다음에는 뭔가 데이터 모인 걸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뭐 기계한테 무언가를 이제 시키는 그런 게 될 거라는 걸 내다보고 이거 되겠다까지는 오케이.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건 좀 별개인 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가로 나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 좋아요 중소기업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새로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이미 그때만 해도 IT의 거물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2014년, 16년 이때쯤이시니까. 그러면 사업하겠다고 마음먹는 거는 물론 뭐 누가 말릴 나이는 아니셨을 때 했지만 왜 하셨나요? 원래 마인즈랩이요. 네. 그 당시에 지금 마음 AI는 마음의 예, 제가 그 3일 PwC에 있을 때 그때 만든 회사예요. 합작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내 벤처 같은. 조인트 벤처로 만들었어요. 그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데이터 시대로 왔다고 했잖아요. 프로세스 시대는 ERP라는 툴을 가지고 기업한테 제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시대마다 툴이 필요한 거죠. 뭐, 툴 내지는 시스템. 그래서 ERP라는 시스템을 갖고 프로세스 시대를 기업에게 제공했고, 그다음에 데이터 시대에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네. 그죠? 예. 근데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그 당시 3일에게 보면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라.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 그러니까 뭐 그런 ERP 벤더 같이 그런 벤더가 있으면 좋은데 벤더를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그 회사를. 그래서 다행히 애트리에서 그런 그 빅데이터 시스템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기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3일에서도 투자를 하고 애들이는 그걸 기술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빅데이터 시스템 회사가 그 당시에 마인드랩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것도 뭐 1대 주주 있고 2대 주주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자기 돈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초창기에는 제가 투자를 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 대기업이 모 대기업이 오너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마인드랩이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 뭐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후에 조인을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으로 제가 조인을 했어요. 처음에 지분도 하나도 없고 예. 그런 상태였는데 흥미진진합니다. 예. 네. 근데 그 회사가 2014년도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대기업이 어려워졌어요. 재밌다. 그래서 재밌다기보단 참 네. 특이하네요. 예. 2014년 말에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그룹이 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예, 그룹이 투자하면서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으려고 해서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 또 공교롭게도 8명이 시작을 했어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그러네. 거예요. 애들이도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애매하네. 네, 기술 이전을 했는데 기술 이전하자마자 1년 만에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거 얘네들 이제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되고요. 아, 복잡하네. 이게 청와대까지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사안이 누군가 없고. 한 명이 이걸 떠안아야 될 상황이었구나. 근데 당연히 이제 제가 그 당시 월급 사장,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사장이었으니까 전부 저한테 이렇게 기대치를 높이며 네, 얼굴 기대를 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안 해주나 저분이 이러면서.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아니 왜냐면 솔직히 잘 되는 걸 갖다가 인수해도 네. 마음이 좀 원래 사업이라는 게 불안불안한데 이건 뭐 그렇죠. 이미 현금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7분에 대한 의리네. 그러니까 그 당시가 빅데이터가 뜨고 있던 시대였는데 네네네. 마인드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모기업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문제는 사업은 아니고. 분명히 방향은 맞는데 맞는 방향인데. 지금 상황만 이렇다고 하면 예, 그래도 떠안는 거 쉽지 않은데. 많이 떨렸죠. 아이고야. 네. 게다가 그 전에 사실 뭐 사업 전문 경영인이라 그래도 네. 자기 돈 들어가는 사업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주변에 있는 제 선배들은 다 말렸고. 아유. 야, 너 개인 돈 이렇게 박아서 사업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퇴직금 있고 뭐고 다 탈탈 털어가지고 아이고야. 인수를 했어요. 그 2015년 3월 3일. 야. 네. 역시 사업은 약간 네. 뭐라고 표현할까 모도 이런 게 좀 있긴 있네요. 잘 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예, 예. 누가 봐도 예. 그거는 예. 아이고야 쉽지 않은데. 떨리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는 또 뭐냐. 요새 또 AI가 된다고 하니까 기존의 회사들도 IT 쪽 회사들은 뭐 AI로 업종을 뭐 하나 더 얹고 뭐 이런 식처럼 그냥 여기저기 다 AI 얘기하고 잘 몰랐던 그런 기업들도 불쑥불쑥 뭐 등장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들 볼 땐 우열을 잘 못 가리겠어요. 그리고 원래 알았던 이름들도 아니고 원래 뭐 네이버, 뭐 SK, 뭐 KT 이런 그냥 알겠는데 그렇지만 뭐 그리고 어느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저희는 잘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마음의 요 회사가 정부가 인정한 초거대 AI 뭐 서비스 공급자 등록된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 맞죠? 예. 맞는 거죠. 세계 회사 중에. 그때 따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가 기술력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기술력 차이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솔직히 대기업 2군데, 중소기업 10,000대 이건지 아니 진짜 그냥 여쭤보는 거야. 궁금했거든요. 일단 그 정부에서 이게 초거대, 그러니까 딥러닝의 모델을 키우면 키울수록 얘가 성능이 좋아지는 거를 연구자들이 발견을 해요. 그거 왠지 지금 보면 당연히 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럼 우리도 한번 이거를 해보자 해서 한국도 대기업들 위주로 당연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대기업들 위주로 네. 이제 투자도 하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네이버하고 KT는 자신 있게 우리 초거대 AI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기업에서는 만들었지만 성능이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 GPT가 그냥 두리뭉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보다 성능이 더 안 좋았으니까 이거 내놓으면 이미지 손상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걱정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어디서 들어서 우리도 한번 트라이 해본다. 네. 해서 그 반열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술력이 있었던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네이버하고 KT하고 저희는 결이 좀 달라요. 그때 GPT-3가 175 빌리언 파라미터 수를 그 거대 모델인데 네이버는 204 빌리언 정도, 2040억 개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하고 KT는 좀 초거대, 정말 큰 모델이었고. 초거대 AI의 모델이 이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1.3 빌리언 파라미터 수에서부터 204 빌리언 파라미터 수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저희는 1.3, 6B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얘기를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은 한 3년 전 정도예요. 이미 얼마 안 됐네. 그 GPT-3가 나와서 야 이게 선수들은 알고 있었다. 선수들은 야 이게 정말 물건이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LG그룹, 그다음에 KT 요 네 군데가 GPT-3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버가 한 100대에서 200대 정도 무지막지하게 필요해요. 인공지능 서버. 그러니까 한 대에 한 3, 4억 정도 하는 거가. 이거니까 돈 많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아까 뭐 1,750억 개, 뭐 2,000억 개 뭐 이렇게 개를 뉴럴 네트워크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급 엔지니어들이 AI 사이언티스트들 굉장히 또 엄청난 그 사이언티스트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데이터도 무지막지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도 필요하면 돈 주고 사야 되고 전부 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백억 단위가 아니라 천억 단위로 들어가요. 천억 조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조를 썼잖아요.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1,000억 정도 썼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있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초창기에 우리 황 박사님만 계실 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훌륭한 연구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연구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자, 남들은 다 GPT-3 하는데 얘들아, 대표님이 내가 돈 구해올 테니까 우리도 하자 막 그랬죠. 애들이. 근데 애들이 그 여기저기 연구를 하고 좀 살펴본 다음에 대표님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좀 기다립시다. 좀 결과를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서버부터 사고 볼 일이 아니다. 네, 서버부터 사고 볼 일이 아니고 얘가 정말 이게 워킹을 하는지 작동을 하는지 실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 이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너무 커서 이게 실제로 상업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 않느냐. 비즈니스 모델이 얘가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화 한 건 처리하는데 20센트, 30센트 한단 말이에요. 뭐 몇십 원 한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이 레버뉴보다 매출보다 원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최적화된 걸 찾아갈지를 고민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돈과 그 자본 규모로 할 때 여기 뭔가 묘수를 찾고 계셨다. 두 번째 묘수는 사실 제가 제 큰 딸이 그거를 하는 연구원이에요. 캐나다에서. 그거 1,750억 개. 거기에 있는 이걸 연구원이구나. 실제로 그 구글 계열 쪽에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아빠 하지 마 아직. 계속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있었고 그 결과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두 개 중에서 두 개 팩터가 있는데 하나가 파라미터 사이즈, 하나가 데이터. 근데 점점 이 두 개 중에서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입증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0억 개까지 필요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막 사람들이 야 니네 파라미터 사이즈 얼마야? 니네 1,000억 개? 야 우리 1,750억 개. 니네 1,750억 개? 우리 2,000억 개. 그리고 심지어는 엔비디아는 4,000억 개가 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아,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러던데 호련히 어떤 대학원생이 논문이 나왔는데 60억 개로 했는데 거의 성능 차이가 1, 2%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핵심이 아니라 예. 좋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더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보의 문제는 데이터야.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제 흘렀던 거예요. 파라미터 사이즈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트라이 에러나 이런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초에 저희 큰애가 여러 가지 그 효율적인 60빌리언짜리, 6비짜리, 60억 개짜리 이런 모델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뭐 허깅 페이스라 그런 거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져다가 한번 해보라고. 아, 그러니까 API가 공개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모델이 한번 해봐라. 공개가 돼 있어요. 아, 모델 공개를. 체크포인트까지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서버 사서 그렇게 막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오픈돼 있는 거 갖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그야말로 그 1,000억을 들여가지고 했던 한 2년간의 기간을 그냥 건너뛰 뛸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초반에 걔네들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했죠, 저희가. 항고 데이터를 넣고 했더니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이 작은 모델 중심. 예. 카카오도 6비짜리. 예. 네. 그럼 어쨌든 그러면 지금 네이버하고 KT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물량 그거 있는 그렇게- 만큼 활용한 컨셉이라면 여기는 묘수로 묘수일 수도 아니고 선진화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우린 바람 정을 안 맞고 약간 뒤에 숨어 있다가 아. 좀 앞으로 나가는 전략. 아. 어차피 저희는 스타트업 출신이고 그렇게 큰 자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 부분이 방법-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예. 두 군데는 분명히 누가 봐도 거대 자본과 예. 뭔가 사이즈로 밀고 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예, 예. 들더라고. 근데 이거는 여기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게 나중에 상업화가 될 때 결정적으로 6비짜리는요. 네. 이게 A100 그 스테이션 하나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 하나에 돌아가요. 서버 한 대. 예. 근데 뭐 야우. 2000빌리언 그 2천억 개 뭐 이런 거는 얘가 자원도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상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도메인별로 파인 튜닝한 6비짜리를 예, 집중을 한다가 회사의 전략이죠. 파라미터 초고대 AI 뭐 알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그 전까지는 어쨌든 딱 짜여져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 안에서의 그거 요것만 얘가 알아들을 줄 아는데 어쨌든 데이터나 파라미터 이런 거를 많이 넣으면 쉽게 말하면 더 똑똑해지더라. 아주 쉽게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발견이 된 거죠. 그게 발견이 됐다는 게 예.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건데. 보이는데 지금 너무 당연한데 어. 근데 그 당시에는 예. 뭐 진짜 그래? 뭐 결과를 봐야지. 약간 그랬던 때가 진짜 있었어요. 3년 전에. 결국은 어쨌든 걔가 공부하는 방식이 그걸 얘가 읽지 않은 애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면 다 어쨌든 좋은 피드백을 내놓는 그런 자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예, 예. 네. 초고대 AI까지는 예. 지금 이제 이슈가 된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이것도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이 GPT예요. 이게 생성형 AI 중에서 네.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 하는 아이가 그게 GPT가? GPT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아이가 달리고요. 네, 이런 거예요. 왜 이거 두 개를 마치 그러니까 초고대 AI 따로 생성형 AI 따로 일반인들은 자꾸 그렇게 저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니죠. 건 이게 아니고. 저기 축이죠. 네.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아. 생성형이냐 생성형이 아닌가가 있고 그럼 아니까 저는 궁금한 예. 게 초고대 AI는 약간 사이즈랑 관련된 부분으로 사이즈가 되게 파란색 사이즈. 얘기가 되는 느낌이고 네. 생성형 AI는 테스크. 일종의 어떤 모델 알고리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리즘 그 타스크. 제가 볼 때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뭐 5가지 정도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생성할 수 있는 거. 뭔가 이렇게 생성하는 걔한테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수행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챗봇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는 기능이 있고 요약을 잘하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형태. 그다음에 분류시키는 거, 잘하는 거. 그런 태스크로 나눠서 본다라고 제가 보시면 돼요. 왜 이거 여쭤보냐면 우리 그 대표님하고
저는 다른 데서 인터뷰하신 거 볼 때 보니까 그 생성형 AI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 그런 모델이 2018년도에 구글에서 벌써 버트? 그거랑 이거랑 매칭은 아닌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 그러니까 버트도 한번 설명 듣고 싶어요. 버트가 또 혁신적이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원래 버트가 나오기 전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논문이 나오고 그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제목의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기존의 뭐 CNN,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뭐 그다음 RNN, 뭐 리커즈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갖고 있어 한계를 얘가 다 뛰어넘어 버린 거죠. 뭐냐면 원래 이제 기계는 이렇게 시퀀설하게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처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가 뭐 식탁에 뭐 소파에 앉았다는데 그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가 아버지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문맥을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퀀설하게 이렇게 하나씩 보내게 되면 앞에 있는 아버지랑 뒤에 있는 그랑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에 그걸 정말 잘하는 애가 병렬 처리하는 트랜스포까지 오케이. 그러면 버튼은 또 뭐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지금 인식을 한다라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 방금 말씀 주신 것 같이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의 뭐 기반 요게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인 거고 요걸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버트도 있고 GPT도 있고. 버트하고 GPT는 어떻게 달라요? 버트 궁금해. 그러니까 태스크별로 모델을 달리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스크에는 어떤 모델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 뭐 딱 예전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지에는 CNN을 써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정말 심심한 공대생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하는 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을 했더니 그 당시에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연구 분야에서는. 근데 걔는 그냥 심심했던 거예요. 트랜스포머로 이미지를 분석을 딱 시켰더니 얘가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모든 걸 다 평정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그 알고리즘이나 모델은 모르지만 그거가 나온 이후로 지금 획기적으로 뭔가 바뀐 거는 맞는 것 같네요.